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등 동맹에게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세 인상, 대중국 수출 규제 압박이 거세질 뿐만 아니라 중국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일 미국 의회에서 개최되는 47대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데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들은 강력한 반중 정책을 갖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중국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일본, 유럽 동맹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We don't know exactly what kind of policy might emerg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it certainly it's likely to include pressure on countries like Korea and Japan and European allies who are important players in the high technology sector and who have long and deep ties in China. 전문가들은 또 이 같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과 견제 동참 요구는 경제, 기술 분야만이 아니라 국방 등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한국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새 정부 출범 전이라 구체적인 정책이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미한 동맹과 파트너십의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과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야 하며 여기에는 방위비 분담과 미군 주둔 규모, 미군과 한국군의 역할과 임무 등이 포함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반도체와 같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동맹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미국으로의 마약류 반입과 불법 이민 문제를 들어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국제경제석좌는 최근 V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미국이 양자 간 무역에서 적자를 크게 보는 국가를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한국도 여전히 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 센터 한국센터장도 최근 VOA와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대외 파트너들이 미국을 대하는 방식과 무역 적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양국 경제관계에 긴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도 앞서 V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믿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모종의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국방장관 대행과의 면담에서 굳건한 미한 동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2일 용산 한국국방부 청사에서 김선호 한국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면담을 한 뒤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김 대행과의 고별 면담에서 철통 같은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 또 한국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한미동맹이 안보 환경 변화 및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골드버그 대사는 철통 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 대행은 또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 2022년 7월 부임 이후 2년 6개월간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양국 동맹의 획기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그의 헌신과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새해 탈북민들은 남의 나라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끌려가 희생당하는 동포들의 소식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은 오직 김씨 정권의 안위와 영속만을 위해 자국민을 명분 없는 남의 나라 전쟁터로 내몰았다며 김정은 정권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새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사상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에 탈북민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김마태 씨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을 총알바지로 내몰았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계속 그렇게 북한 병사들, 주민들, 사람의 목숨에 대한 그런 가치를 너무나도 이렇게 무시하는 데 대해서 참 분노합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가서 이 북한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네 정권의 그런 영속성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총알바지를 그렇게 나서는 게 대해서 참 그게 의문으로서뿐만 아니라 좀 가증스럽다 그럴까.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 피스 재단 연구원은 새해인데도 젊은 북한 병사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희생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명절 전통처럼 떡국도 먹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이 병사들이 외지에서 죽어나가면서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가족들, 부모들이 아직은 이제 북한 병사들이 또 자기들의 이제 아들들이 매국 땅에서 이제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모를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라진 가족들, 생이별한 가족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자식들이 죽었을 때 부모들이 받게 될 고통이 정말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착잡합니다. 또 다른 탈북민은 북한 군인들의 희생은 북한 내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라며 파병군 희생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보게 되면 아파트 한 채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한 개 중대, 한 개 대대 병력을 싹 다 죽는 경우도 되게 번번창 일어났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거는 북한에서는 거의 일상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규모 신년 경축 공연 행사를 즐기고 딸 주혜와 함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시찰했습니다. 탈북민들은 김씨 정권이 주민들의 목숨은 헐값에 넘기면서도 오직 김씨 정권의 영속성만을 꾀하는 야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야만이는 없을 거예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놓고 웃고 있는 그런 야만이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을 진짜 전 세계인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박 대표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을 하는데 북한군 포로가 포함됐을지 의문이라면서 북한군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시체까지 소각한다는 소식도 전해주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해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가 유엔이 정한 상한선의 33% 수준에 불과하다는 공식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13개월치나 보고하지 않고 있어서 북한의 실제 정제유 반입량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새해 1일 게시된 2024년 대북 정제유 공급량입니다. 16만 8,679배럴로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의 33.7%에 불과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유엔 제재 규정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과는 동떨어진 수치입니다. 실제로 대북 제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급한 정제유 양만 보고했고 러시아는 지난해 1월에 공급한 정제유 양만 보고했습니다. 2017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공급국에 매월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10개월치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아 사실상 보고 중단 상태이고 중국도 3개월 이상 보고가 지연되면서 두 나라의 13개월분 공급량이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VOA의 관련 질의에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정제유 양이 지난해 1월 공급분 15,279.913배럴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해 3월에만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하면서 안보리가 부과한 50만 배럴 상한선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혀 공식 보고와 실제 공급량 사이의 괴리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대규모 유류를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은 위성 자료와 선박 추적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북한 유조선 련풍호의 위치 신호가 러시아 나호카만 인근에서 포착됐습니다. 북한 유조선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근해에서도 자주 발견되며 일부는 유엔 제재로 해외 운항이 금지된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 최대 유류 항구인 남포항을 드나든 유조선이 2023년 한 해 동안 50여 척에 달한다는 점은 실제 유입량이 상한선을 초과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중국의 경우 유엔에 보고한 정제유 통계가 윤활유와 아스팔트 등 비연료 제품을 포함한 수치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VOA는 중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비교해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 윤활유, 석유 젤리, 바셀린 등 비연료 제품의 합산치를 톤 단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해 중국의 보고는 북한의 실질적인 정제유 수입량 왜곡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제재의 집행과 보고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최근 VOA에 유엔 제재는 본질적으로 자발적이고 각국은 수치를 마음대로 보고할 수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과 다른 수치를 제공해도 이를 확인하거나 반박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 미보고와 관련해 설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쟁의 위험한 확대를 의미한다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신년 인사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려스러운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새해 축하 서한을 보내 새해에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신나치즘을 쳐서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을 기원했으며 러시아 인민의 번영과 복리, 행복을 축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와 일본 간의 전방위 분야 협력 강화의 토대가 될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1일 발효된 이 협정은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시장경제 등 공동가치의 기초에 양자관계를 명문화한 최초의 기본협정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안보와 테러 문제, 심각한 국제적 범죄와 대량 파괴무기 확산 대응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며 우주정보와 통신기술, 산업정책, 에너지, 운송,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이 심화할 전망입니다. 협정 발효와 함께 신설되는 공동위원회는 다양한 사안에서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잠재적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협정 발효는 2013년 협상 개시 이후 11년 만이자 2018년 7월 EU 일본 정상회의에서 최종 문안에 합의한 지 6년 만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방위산업체 28곳에 대해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상무부 공고 2025년 제1호를 통해 제너럴 다이내믹스를 포함한 28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관리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국 당국의 통제 목록에 오른 28개 미국 기업들은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계열사들, 보잉 디펜스, 스페이스 앤 시큐리티, 록히드 마틴과 계열사들, 레이시온 미사일 디펜스 등이며 미국의 방위 산업체들입니다. 이중용도 물품은 민간용이나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말하며 중국 상무부는 이번 공고에서 수출 통제 대상 이중용도 물품의 품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수출 통제 대상 28개 미국 기업들의 선정 이유나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무부 안전관리국은 이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메커니즘이라는 별도의 공고를 통해 록히드 마틴과 계열사들,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계열사들, 레이시온 미사일 시스템 등 10개사에 제재를 단행하면서 이들 10개 회사는 타이완 지역에 무기를 판매한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0일 타이완에 5억 7,100만 달러어치 무기 등 군수물자와 군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지원을 승인했으며 당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또다시 타이완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세계 연합 공보를 엄중히 위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22대가 타이완 주변에서 해군 함정들과 합동 준비태세 순찰을 실시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2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포착된 중국 군용기 22대 중 18대가 오전 8시 50분에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항공기에는 J-16 전투기와 KJ-500 조기경보 및 통제 항공기, 드론 등이 포함됐으며 타이완군은 상황을 감시하면서 항공기와 해군 함정을 파견하고 지상 기반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은 중국이 2020년 9월부터 타이완 인근에서 군용기와 해군 함정을 운영하며 회색지대 전술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실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는 모호한 수준의 저강도 도발을 지속하면서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전략이며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부터 타이완 해협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양국 간 핵시설에 대한 공격 금지 조약에 따라 핵시설 목록을 교환했다고 인도 정부가 밝혔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도와 파키스탄 간 핵시설 목록 교환은 지난 1992년 이래 이번이 34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88년 12월 31일 체결돼 1991년 1월 27일 발효된 상호 핵시설 공격 금지 조약에 따라 매년 1월 1일 상대국에 핵시설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국제사회에서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 외무부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양국이 각국 교도소 내 상대국 수감자 명단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이란인 6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1일 성명을 통해 농축 대마 밀반입 혐의로 이란인 6명을 사우디 담맘에서 처형했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와 AFP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2023년부터 대대적인 마약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338명을 처형했고 이 가운데 117명은 마약 밀매와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는 이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초치해 이번 사건은 국제법 규칙과 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